발전 엄청나요. 그러니까요. 내가 딴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밀리터리 사이언스 10년 만난 본게임 오늘도 본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와, 오늘 진짜 최첨단 기술 다 나옵니다. 네, F-22 35는 많이 보던 건데 네. 못 보던 게 있네요. 예. 일단 X자로 시작되는 비행기는 예. 사람이 안 탄 것 같은 느낌이죠? X하면 이제 엑스페리먼털 실험기가 이제 X가 아, 그런가요? 아, 예. 뭔가 새로운 거 개발하는 거. 그렇군요, 또. 예. 지난 7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우리 KF-21의 첫 비행 순간 다들 기억하시죠? 네, 그 이후에 랜딩 기어를 잡은 채 2차 비행도 역시 성공을 했습니다. 자, 보람의 비전과 더불어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이 있는데 미래 KF-21과 한 팀을 이룰 국산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되겠습니다. 자, 본게임 또 유튜브 댓글에도 이런 내용의 어떤 궁금증을 많은 분들이 표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본격 시청자 댓글 애프터 서비스 방송 AS 방송으로 KF-21 관련 그리고 또 드론 윙맨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 전투기의 짝꿍이 될 무인 전투기 개발, KF-21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산 스텔스 무인 전투기도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작년 10월에 네. 서울 아덱스 에어쇼가 있었죠. 그거에 맞춰서 방위사업청이 이 영상을 공개했어요. 네. 원래 이제 주인공은 KF-21인데 이게 혼자 나타난 게 아니고 옆에 뭐 함께 나타났잖아요. 편대비행 비슷하게 편대비행을 했죠. 했죠. 예. 그때 이제 등장한 게 가오리라고 불린 우리가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 전투기인데 그거는 이제 가오리 중에도 X1 이제 초경에 가까운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올해부터 가오리 X2라고 불리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를 이제 개발을 한다고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이거를 또 활용을 해서 똑같은 건 아니고요. 또 활용을 해서 이 무인 전투기를 또 따로 이 가오리 X2하고는 별개로 또 이제 개발을 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KF-21이라는 훌륭한 전투기를 지금 첫 비행에 성공했고 지금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가 같이 비행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멈티라고 그러죠. 유무인 이제 복합 운용 체계의 하나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멈티로 개발하는 무인 전투기는 가오리에 비해서 수직 꼬리 날개도 있고 좀 실제 그 고기동도 가능한 이제 그런 형태로 개발을 이제 한다고 그러고요. 이 무인 편대기는 2025년쯤에 첫 비행을 목표로 한다는데 2027년쯤에는 우리 국산 기본훈련이 KT-1과 함께 유무인 합동 작전을 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무인 전투기의 역할을 이제 생각을 해보려면 왜 저희 여러 번 얘기했지만 최근 개봉에 화제가 됐던 그 유명한 항공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 아, 그렇죠. 한국 사랑이 정말 엄청나신 우리 또 토명님 나오신 바로 그 영화 아니겠습니까? 네, 탑건 2라고 흔히 얘기하는 매버릭, 네. 매버릭인데 여기 이제 매버릭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그 윙맨이 나오잖아요. 네. 예, 누군지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안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예. 마지막에 저기 탐 크루즈가 범인이에요. 네.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윙맨이라는 거는 이제 편대 비행하는 전투기의 편대장을 오른쪽에서 호위하는 사람을 이제 윙맨이. 예. 오른쪽 왼쪽 이름이 다릅니다. 오른쪽이 윙맨. 이제 왼쪽은 이제 행맨, 뒤쪽은 백맨. 근데 서양에 이런 게 많아요. 우리는 이제 저 함정 같은 경우도 우연좌연하지만 서양은 우연이 스타보드 사이드고요. 좌현은 포트 사이드예요. 말이 다르군요. 완전히 다른 말씀이에요. 예, 이런 게 저 그쪽 문화랑 관련, 역사랑 관련이 있는 건데. 예. 근데 만약에 탑건 3가 나온다면 톰 크루즈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마땅합니다. 연세가 계시기 때문에 62년생으로 기자님보다도 형님이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하고 몇 살 차이 안 나요. 만약에 3가 나온다면 뭐 톰 크루즈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윙맨은 누가 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뭐 해보신 분은 아무도 없겠지만 근데 만약에 정말 그런 영화가 나온다면 미래 전투기의 윙맨은 아마 사람이 아닌 AI가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바로 그 AI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윙맨 자리에 이제 같이 날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에 이제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당연히 미국이고요.
실제로 미 공군이 2023년, 그러니까 내년입니다. 내년부터 AI 무인 전투기를 실전 배치해서 윙맨화한다 이런 계획을 이제 세우고 있습니다. 그 윙맨 역할을 무인 전투기에게 맡긴다. 미군이 한다면 뭔가 진짜 할 것도 같은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미 공군의 무인 전투기 프로그램이 이름이 스카이보그거든요. 사이보그가 아닌 스카이보그.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붙인 거죠. 스카이보그 이게 2019년에 이제 공개된 계획인데 자율 비행 및 전투 능력을 함께 갖춘 AI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고 2023년까지 초기 운용 능력을 확보하자. 이게 이제 목표고요. 네. 그래서 실전 배치된 AI 무인 전투기가 유인 전투기를 보조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드론 윙맨의 시대가 도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스카이보그? 그 스카이보그에 적합한 기체가 뭐 개발이 된 겁니까? 예, 있습니다. 이제 이 스카이보그는 미국의 공공운용 드론 제조업체인 이제 크라토스가 1,3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73억 원 규모의 스카이보그 시제품 생산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게 바로 XQ-58A 발키리 스텔스 무인 공격기입니다. 이인가요?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 중에 맨 아래에 있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발키리인데요. 여기 보면 그 위에 있는 게 F-35고 맨 위에 있는 게 F-22 우와. 스텔스기인데 이게 실제로 2000년 12월에 이렇게 시험 비행을 하던 그런 실제 장면이에요. 근데 보면 상당히 크죠. 이 유인 전투기하고 비슷한 그런 크기의 그러네요. 형상도 상당히 이제 스텔스기와 유사한 이제 이 드론 윙맨은 적 방공망이 강한 지역에 이제 먼저 들어가거나 아니면 같이 들어가서 위험한 이제 저는 그걸 살신성인 임무라고 표현하는데 네. 게임에서 몸빵. 그렇죠. 본인이 몸을 던져서 보호하는 상당한 성능과 함께 이제 스텔스 성능도 이제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대부분 이제 무미익 전익기 플라잉 윙 바디라는 게 있죠. 이런 형상을 이제 채택하고 있고 스텔스 성능이 들려면 무장은 물론이고 웬만한 거 센서나 이런 것들 다 이제 기체 안에 집어넣어야 되죠. 네. 뭐 크기 중량도 이제 커질 수 있고 이제 가격도 상승을 하는데 발키리는 이제 미국이 그 LCAAT라고 그래가지고 저가 소모성 항공기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싸면 소모성을 쓸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충족할 수 있는 이제 고성능 드론을 개발하는 게 기본적인 이제 스카이보그 목표 중에 이제 하나인 거고요. 또 하나는 이 군 전용이 아닌 이제 상용 생산 라인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걸 통해서 제작 시간하고 비용도 또 단축하는 게 또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은 F-22, 35 이런 스텔스기들을 개발한 경험이 있고 지금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활용되고 있는 센서라든지 무장을 똑같이 활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역시 비용과 시간을 이제 절약할 수 있는 거고요. 플랫폼이 자체가 이제 작은 건 아닌데 스텔스 전투기나 유인기에 비해서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비용 절감, 무슨 뭐 저가 소모성 항공기 기술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래 봐야 얼마를 그 절약하겠습니까? 또 무지하게 비싸죠. 그래도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보통 느낌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절감했다고 해도 뭐 수백억 하지 않겠냐. 이런 아니 앞서도 F-22랑 별 차이도 안 나던데요. 보기에도 비슷해요. 딱 보기에도. 근데 정말 놀랍게도 싼 수준인데요. 얼마 정도 싼데요? 200만에서 300만 달러니까 26억 원에서 39억 원 사이. 와, 충격적인데요. 제가 밀리터리 하면서 싸봤자 그랬었는데 200~300만 불이요? 예, 정말 싸고 웬만한 뭐 미사일도 비싼 것들은 비슷한 가격대가 형성이 되니까 엄청나게 쌉니다. 또 글로벌 호크 우리가 알고 있던 드론들 글로벌 호크가 대당 2억 달러거든요. 와, 2,600억 원. 야. 그리고 MQ-9 리퍼 역시 여러 번 다뤘던 이건 3천만 달러 싸다고 하지만 400억 원인데요, 이게. 근데 이제 2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니까 가격이 10배에서 100배 가량 저렴하다. 확실히 저렴한데 이건요? 예, 그 저렴하게 만드는데 정말 굉장히 중점을 뒀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발키리는 지금 이제 활약하고 있는 무인 공격기보다 훨씬 저렴한데도 더 극한의 작전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대량 생산 배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런 기종이죠. 아니 이 정도 성능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모양새에 그 정도 가격에 뭐 온갖 뭐 그 더 극한 작전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할 만큼의
플레이가 가능하다면 아니 이제 파일럿은 인간 파일럿은 거의 끝난 거 아닙니까? 시간 문제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돈 얘기 좀 더 하면 이제 그 정도 200에서 300만 달러면 네.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도 싼 거예요. 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한 발에 40억 원에서 한 네. 60억 원 해요. 그렇다고 유인 전투기 시대가 끝났냐? 아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톰 형님이 파일럿 전투기 시대가 끝났냐 뭐 이러니까 언젠가는 그럴지 모르지만 뭐 오늘은 아니다. 뭐 이건 안 잘려 있고요. 취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취지. 근데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제 무인 전투기 움직이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뭐 다른 이제 지상 로봇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무인기 비중, 무인 전투기 비중은 당연히 커지겠지만 그게 뭐 예를 들어 무인기 9대 뭐 80대 유인기는 20% 10%밖에 안 된다. 이제 그렇게까지는 가기는 적어도 가까운 시일 가기는 매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말씀드린 이런 그 발키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는 게 뭐 내년 후년쯤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아마 드론 윙맨 발키리가 지금 활발히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인기, 무인 전투기 비중은 상당히 단시일 내에 좀 높아질 가능성은 크다고 봅니다. 네. 그럼 뭐 당장 그 뭐 유인기를 완전 대체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무인 전투기 쪽으로 많은 그 개발력이 집중되고 있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 뭐 잘 아시는 이제 영화나 다큐에도 자주 등장하지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드론이라고 불리는 네. 무인기가 지금 실전에서도 많이 이제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녹화 시점 기준으로도 미국이 드론을 활용을 해서 알카이자 지도자를 암살했다는 또 그런 그 닌자 뭐 있었죠. 닌자 미사일. 예. 1990년대 말부터 원래 출발은 이제 프레데터라고 불리는 정찰기였죠. 공격이 아닌 정찰만 할 수 있는 RQ-1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우리 군도 도입한 블로보로크도 역시 이제 무인 이제 정찰기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이제 코소보 전전 중에 이제 프레데터를 이 위력이 이제 많이 확인이 됐는데 그 전만 해도 이 무인 정찰기가 이 지휘관들한테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 이런 게 어려웠는데요. 네. 본격적으로. 근데 이제 그때 프레데터가 코소보 전쟁에서 지휘관에게 전장 정보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많이 제공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 프레데터를 그러면 여기다 미사일을 달아가지고 공격기로도 쓰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전에 예를 들어 테러 지도자, 뭐 탈레반이나 아니면 테러 지도자들을 암살을 할 때 정찰만 되니까 폭격기, 전투기를 따로 불러야 되잖아요. 그럼 무슨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발견한 즉시 때려야 이게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찰과 동시에 바로 헬파이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걸 쏴가지고 무력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 해서 프레데터에 이제 헬파이 미사일을 달아서 이제 무인 공격기로 쓰기 이제 시작한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쓰다 보니까 이제 탑재량이나 이게 좀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를 대폭 무장 탑재량이나 이런 것들 성능을 강화한 또 MQ-9 리퍼라는 게 이제 2004년 이후에 이제 또 등장을 해서 지금 한창 미군은 물론이고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돼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프레데터나 리퍼나 이런 것들은 스텔스 성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그 후티 반군의 이제 휴대용 대공 미사일에도 격추돼서 이 화염에 휩싸인 채 추락하는 영상도 좀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면에서 이 특히 적의 이제 방공망이 강한 구역에서는 어렵다. 그런 이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스텔스 무인 전투기 필요성이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일단 그 발키리 재원이 궁금하긴 합니다. 가격부터 놀랍긴 했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일단 뭐 길이가 8.8m 그리고 너비가 6.7m 소형 무인 전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대 작전 고도는 13,700m. 뭐 꽤 높죠. 최대 속도는 시속 1,050km니까 마하 0.85. 그리고 항속거리가 1,500에서 2,000 이제 노티컬 마일. 이건 이제 노티컬 마일은 한 1.8km쯤 되죠, 1마일이.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은 2,770km에서 3,700km 이 정도 사이고요. 그다음에 F-22나 F-35 전투기를 사실 훨씬 앞서는 이런 항속거리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내부 무장창에 각각 4개의 무장 장착대가 있어서 최대 8발의 공대공 미사일이나 250kg급 합동 직격탄, 그 JDAM이죠.
또는 GBU 39 소구경 직격탄을 SDB 요거를 장착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공격력도 생각보다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200만 불에 300만 불인데 와 이렇게 스펙이 빵빵하면은 얘가 드론 윙맨하면 진짜 장난 아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기대들을 많이 네.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사진에도 나왔습니다만 미국의 주력 스텔스기인 F-22, 35를 엄호하면서 이들 스텔스기보다 한 발 앞서가 가지고 정찰, 감시 또는 이제 전투 임무, 뭐 대지 경보 예. 임무까지 필요할 경우 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고 또 최악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적 대공 미사일을 대신 맞아가지고 살신성인하는 예, 희생하는 그렇죠. 예, 예. 그런 역할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발키리가 작년 봄에 이제 내부 무장창에서 소형 드론인 알티우스 600이라는 걸 발사하는 시험 발사하는데 예. 성공을 했다는데 스텔스 무인 전투 드론이 다목적 소형 드론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무인기가 일종의 하늘의 이제 항공모함처럼 무인기 발진 기지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형 무인기들도 여기에는 뭐 소형 무인기가 이제 정찰도 할 수 있고 예. 또는 뭐 자폭 임무도 할 수 있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속에 나오는 게 정말 점점 이제 현실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F-22나 우리도 갖고 있는 F-35 조종사들의 그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위험 부담은 이제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와, 그 내부 무장창에서 소형 드론을 발사한다. 와, 이건 진짜 스타크래프트 캐리어의 실사판입니다, 이건요. 와, 이게 실제로 가능하군요. 그런데 영화에도 나왔다고 하는데 뭐 조종사들의 중력 가속도 뭐 7.5에서 8G 이게 중력 그거죠? 네. 예, 약 725kg의 중력을 견디는 모습이 나와서 뭐 오바이트도 하고 막 이렇게 괴로웠다고 하는데, 근데 얘는 뭐 이런 거 상관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막 뭐 물리 이거 웬만하면 다 피하지 않습니까? 뭐 압력 이런 거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뭐 실전에서는 물론 전투기 파일럿의 극한적인 상태로 몰리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또 기동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건 또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드론 윙맨이 나서면 그런 문제들은 사실 많이 해결이 되죠. 물론 기체 자체에도 지능 걸리기 때문에 기체에 무리가 올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람이 받는 거하고 비교할 수는 없죠. 아,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유인 전투기는 이제 9G가 한계라고 하거든요. 굳이. 사람이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뭐 우주선도 마찬가지고요, 로켓도 마찬가지고 최고의 그 중력 가속도인데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뭐 이런 9G 정도는 아주 쉽게 극복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타지 않는다는 거는 뭐 지도 지지만은 막 뒤집어지고 거꾸러지고 뭐 이런 온갖 상태의 인간은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전혀 겪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유인 전투기와의 그 공중전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 독파이팅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거를 쉽게 짐작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21세기의 공중전, 특히 공중전의 주역은 인간이 아니고 스텔스 무인 전투기, 그것도 AI를 갖춘 그런 드론 윙맨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드론 윙맨은 이제 함께하는 조종사들의 목표물 위치 파악 능력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작전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을 당연히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조종사의 희생 그리고 비싼 기체의 희생을 싼 기체로 이제 막아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또 유인 전투기하고 드론 윙맨이 이제 조를 이룸으로써 더 작은 인원으로 기존보다 더 많은 전투 편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윙맨 드론의 상용화에 따라서 이제 향후 공중전에서 주도권 선점이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과연 어느 나라가 먼저 이걸 해낼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귀추가 주목이 되는 거죠. 어느 나라가 먼저면 무슨 뭐 개발하는 나라가 또 있나 보죠. 미국 말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 넘사벽일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참고로 이제 발키리가 이제 2019년 1월에 실증기를 통해서 76분간 첫 이제 시험 비행에 성공을 했고요. 작년 9월에는 이제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 방위 산업 전시회에서 축소 모형을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뭐 유럽이나 뭐 어딜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중국이 그렇죠. 비행기 만드는 나라는 뻔하지 않습니까? 유럽, 아니 뭐 러시아, 중국 뭐 이렇잖아요. 뭐, 근데 뭐 우리나라. 근데 의외의 나라입니다. 호주. 아, 또 호주가. 아니 호주가 요즘 같은 뭐 밀리터리에게 꼭 들어갑니다. 거의 중심이에요 요즘은요. 근데 이제 호주가 이제 50년 만에 처음으로 군용기 제작에 나섰는데
이게 이제 유인 전투기가 아니에요. 미 보잉사하고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로얄 윙맨 말 그대로 그냥 충성스러운 윙맨을 이제 개발하는 건데 이 프로젝트에 2,56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도 335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작년 2월에 첫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얘가 로얄 윙맨인가요? 예, 이륙하는 모습이에요. 얘 약간 좀 통통하네. 예. 살이 잘 올랐는데요, 얘는요? 아까 발키리하고는 또 다른 예. 그런 그 이제 얼핏 보면 발키리 비슷한데 자세히 보면 좀 차이가 나는 이제 그런 건데 뭐 말 그대로 용어 그대로 정말 충성을 바치는 이러한 이제 윙맨이라는 의미인데 제식 명칭이 뭐냐면 MQ-28A 고스트 뱃이라는 건데요. 고스트 뱃은 이제 호주 고유의 이제 포유 동물이라고 합니다. 유령 예. 배트, 박쥐 뭐 이런 건가요? 유령? 예. 사냥을 할 때 무리를 지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런 스텔스 무인 전투기도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고 모여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군집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동물의 특징을 감안해서 이런 별명이 이제 붙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고스트벳이 뭐 유인 전투기와 함께 어떤 뭐 구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일단 호주 공군이 그 FA-18F하고 F-35A 전투기를 갖고 있죠. 그 전투기 두 종하고 그다음에 EA-18G 전자공격기, 그리고 E-7A 공중조기 경보기, 그리고 P-8A 해상 초계기 등과 함께 이제 멈티로 편대를 이뤄서 이제 작전을 하게 되는데요. 길이는 이제 11.7m, 날개 너비는 동체 포함 7.3m니까 일반 전투기보다는 좀 작지만 아까 발키리보다는 조금 크죠. 발키리는 이제 길이가 한 9m가 좀 안 됐었으니까요. 예. 항속거리는 발키리하고 비슷하고요. 공중 구비 없이 3,700km를 비행할 수 있으니까 전투기하고 합동 작전을 하기 아주 좋고, 기본적으로 이제 유인 전투기를 수호하는 게 주된 역할이지만 다른 임무가 주어지면 이게 전투기 앞부분에서 교체를 합니다. 저희가 있는데 이제 모듈형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정찰이나 공격 등에 따라서 이제 탑재 장비와 무장 교체가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제작이 됐다. 야, 이거 모듈형, 일단 뭐 모듈형이란 말만 나면 뭔가 뭐 최신식, 뭐가 또 뭐 가성비도 좋고 뭐 다용도 이런 느낌이 딱 드는데 진짜 좋은 기술이 접목됐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로얄맨 고스트뱃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은 이제 따로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모듈식이 아니에요? 기동 물론 그것도 이제 의미가 있지만 요즘 가장 화두가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죠?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하면 통신? 뭐 드론 뭐 하는데 맨 항상 앞에 나오는 게 뭡니까? AI입니까? 인공지능. AI.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있다는 건데 글로보르크라든지 MQ-9 리퍼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지상의 통제사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 본토에서 뭐 조종해서 정찰하거나 타격하고 온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조종사의 직접 원격 통제를 이제 받는데 고스트뱃은 유인 항공기가 임무 지시를 내리면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유인기하고는 이제 안전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임무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자기가 인공지능을 갖고 있으니까 독립적인 비행도 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도 아직은 이제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비슷하게 이것도 이제 완전 자율 비행은 아직은 불가능하고요. 물론 자율 비행이 지상 자율 주행보다는 쉽죠. 아무래도 뭐 환경이 단순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행인이 많은 있는 것도 아니고 우회전하는데 그 앞에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아직 완전 자율 비행이 가능한 거는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하여튼 AI를 기반으로 한 자율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AI가 참 좋긴 한데 우리가 또 그 공상과학 무한히 접해서 그런 것 같아요. AI가 너무 똑똑해지면 걱정되잖아요. 근데 굳이 지금까지만 해도 장점 많은데 여기 AI까지 이 로얄 윙맨, 이 고스트 뱃에 그 탑재된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로봇 청소기가 스스로 청소를 안 하고 리모컨으로 해야 한다고 그냥 빗자루 갖고 와 내가 쓰는 게 낫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차이가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앞으로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서는 AI를 발전시키면서 거기에 이제 연결을 하는 게 맞고요.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원격 조정 리모컨으로 이제 조정을 하게 되면 전파 방해가 있는 경우에 그냥 바로 우리가 뭐 집안에서 그런 일은 없지만 전장에서는 얼마든지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조정 불능에 빠지잖아요. 네. 그래서 적진에서 특히 쓰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무인 전투기는 원격 조정 없이 적진에서 스스로 이제 AI로 작전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이럴 때 이제 꼭 필요한 게 역시 그 뛰어난 인공지능을 탑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직 뭐 완벽한 자율 조정뿐만 아니라 전투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그런 능력은 이제 갖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계획된 게 지금 여기 보시는 그 고스트뱃 같은 이런 드론 윙맨, 유인 전투기를 지원하는 윙맨인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완벽하게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AI를 갖춘 그런 그 전투기로 가는 과도기에 있는 그런 기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앞서 저희가 언급했던 그 발키리에도 이 AI가 탑재가 되는 건가요? 당연히 뭐 미국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스카이복을 위한 AI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자로 쓰면 이제 세 개를 요약이 돼요. 선견, 선결, 선타. 그러니까 먼저 보고 결정, 선타, 먼저 때리는. 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3대 핵심 요소라고 이제 선타는 선빵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판단해야 선빵으로 그렇죠. 예, 그 네, 필승이라고 하는 그 카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미공군은 이제 AI가 보면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그래서 실시간 학습 능력 이걸 통해서 계속 준하잖아요. 이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임무 수행 능력, 전투 능력도 결국은 스텔스 유인 전투기 이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가장 핵심이 유인기하고 무인기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상호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건데 그 커뮤니케이션 교류 방식이 뭡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유인기하고 무인기 동반 비행은 뭐 필요한 게 당연히 많지만 무인기의 비행 제어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AI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통신 기술, 네. 무인기와 유인기를 연결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를 연결하는 통신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얼마나 많은 이 통신의 포인트들이 있냐면은 통신의 지점들이 무인기 상호간이 있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유인기와 지상 기지가 있고 유인기와 무인기가 있고 무인기와 지상 기지가 있고 심지어 지상 기지와 지상 기지가 있을 거고요. 와. 그다음에 첩보 위성과 유인기, 뭐 위성과 무인기 이렇게 모든 걸 다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네. 그 주체가 많다 보니까 다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크로스도 되고. 그래서 사실은 지상에서 자동차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인데 AI만큼이나 중요한 게 통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게다가 현대 전투기는 이제 탐지 수단이 많다 보니까 데이터 양이 굉장히 증가했거든요. 예. 그리고 여러 단말기 뭐 지휘소의 전술 데이터를 공유하다 보니까 통신 체계도 복잡하고 또 안전한 통신이 또 요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미국에서 지금 개발 중인 차세대 디지털 통신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게이트웨이 1이라고 하는데요. 군용으로. 예. 요거는 이제 많은 데이터를 더 안전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인데 전투기나 전술 드론, 첩보 위성 등을 이제 서로 연결되는 그 인터넷을 일정 망을 형성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요거는 밀리터리판으로 IoT 하면 우리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인터넷 오브 띵스. 밀리터리판 이제 IoT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겁니까? 이제 서로 호환되지 않는 데이터 링크 포맷을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예. 게이트웨이 1 덕분에 그동안에 이제 통신 한계 때문에 사령부에서만 가지고 있던 전술 데이터 이런 거를 조종석까지 다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지막까지. 그렇죠. 방식이 됐고 또 정보가 많아지니까 다양한 공격이 가능해지고 작전이 가능해지는 성공률도 높아지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1이 활성화되면 발키리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되죠? 그 미공군은 발키리를 F-35와 22 원래 합동 비행도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이 전투기 통신 노드, 그러니까 통신의 중요한 링크 역할을 하는 거점으로 이제 활용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각 전투기 정보를 이제 작전 센터로 보내는 개념인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발키리에 탑재된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변환한 다음에 다시 각 전투기로 보내주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바꾼다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발키리에서 게이트웨이 1 데이터 통신이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지휘 통제를 자동화하게 되고 또 정보 수집하고 판단 능력도 이제 고도화하게 되고요. 또 각종 장비 자율화 범위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이 이루어질 걸로 전망이 됩니다.
말씀 들어보면 그 위상이 거의 이렇게 22, 35 발키리 없길 나란히하는 것 같은데 가격은 200에서 300만 불이라고 하니까 와 이거 과학기술이 대단합니다. 네. 눈부신 과학 발전에 힘입어 이런 드론 윙맨의 현실의 코앞까지 왔는데요. 근데 무려 33년 전 의도치 않게 무인 전투기로 변신해 구소련과 독일 상공을 비행한 유인 전투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분명 유인기였는데 어쩌다가 무인기가 됐을까요? 그 황당한 사연 본방대하사에서 살펴보시죠. (1989년 7월 4일) 네덜란드 수스테르베르 미 공군기지에서는 미국의 독립기념일 파티가 한창이었는데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야구 경기도 하면서 한가로이 여유를 즐기고 있던 그때 소련 전투기가 서유럽 상공을 횡단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밤도 아닌 대낮에 그것도 전투기 한 대가 국경을 넘어다니 이 배짱 좋은 조종사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F-15 전투기 2대가 출격을 하는데요. 세상 태평하게 날고 있는 소련 전투기를 발견하고 상황 파악을 위해 전투기로 가까이 접근한 그 순간 F-15 조종사들은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목격하고 맙니다. 이들은 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1989년 7월 4일) 오전 9시 14분 폴란드에 주둔 중인 코어브제크 소련 공군기지에서 미그-23 플러그가 훈련을 위해 하늘로 날아올랐는데요. 1964년 개발을 시작한 미그-23은 F-4 팬텀에 대항하기 위해 미그 설계국이 내놓은 전투기인데요. 평소와 다름없는 순조로운 이륙이었고 천천히 고도를 높여가던 그때 엔진이 고장나면서 추력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한 건데요. 더 이상의 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조종사 니콜라이 스쿠리드는 매뉴얼대로 지상관제의 엔진 셧다운을 보고하는데요. 이어 탈출 지시를 받아 무사히 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사출 후 낙하산을 타고 전투기 행방을 확인하던 그때 니콜라이 대령은 본인이 두 눈을 의심하게 되는데요. 분명 방향을 잃고 지상으로 떨어져야 하는데 멀쩡하게 날고 있는 미그-23을 발견한 겁니다. 귀신이 흘린 건지 기이하게도 니콜라이 대령이 탈출한 지 6초 만에 엔진 추력이 정상화되더니 자동 조정 장치가 기체 고도를 높여 수평을 잡는 것도 모자라 고도 12,000m를 유지하며 시속 750km 속도로 비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얼떨결에 무인기가 돼버린 미그-23 전투기는 손쓸 새도 없이 저 멀리 시야에서 사라졌죠. 문제는 미그-23 전투기 행방인데요. 계속해서 직진했다간 소련의 동맹국인 동독을 지나 서방 국가 영토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 미국, 소련 양국의 대립이 살벌했던 냉전 시기에 무단 침공을 한다는 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전 9시 42분 우리한대로 미그-23 전투기는 동독을 지나 서독 영공에 진입하고 마는데요. 나토 측 레이더가 침입 항적을 감지했고 경고무전에도 응답하지 않자 곧바로 F-15를 출격시키기로 합니다. 네덜란드 수스테르베르 미 공군기지에서 독립기념일 파티를 즐기고 있던 미 공군 조종사 마틴과 머피는 나토 영공에 소련군의 전투기가 침공했다는 소식에 황급히 출동하는데요. 냉전 이래 소련 전투기가 서방 국가의 영공을 침범한 적은 없었던 터라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미그-23 전투기를 요격하기 위해 초음속으로 질주, 서독 영공을 유유히 비행하고 있는 목표물을 발견합니다. 마틴과 머피는 즉시 돌아갈 것을 무전으로 수차례 경고하는데요. 하지만 돌아온 건 침묵뿐. 아무런 반응도 없었죠. 이 상황을 알리 없던 미 공군 조종사들은 미그-23 전투기 바로 옆으로 조심스레 접근하는데요. 그리고는 눈앞에 펼쳐진 말도 안 되는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The plane is flying autonomous, no pilot, no camera.
조종사도 없이 전투기가 혼자 비행하고 있다니 처음 보는 이 어이없는 광경에 한동안 넋을 놓을 수밖에 없었죠. 사고로 판단한 나토 측은 일단 전투기를 계속해서 추적할 것을 명령하는데요. 미국산 전투기의 고도가 상당히 높은 데다 항로상 인구 밀집 지역이 많아 즉각 격추하면 어디로 추락할지 예상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었죠. 뜻밖의 F-15 2대의 호위를 받으며 미국-23 전투기는 서독을 넘어 네덜란드를 지나 벨기에와 프랑스 국경지대로 접근하는데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F-15 조종사들은 인적이 없는 곳에서 전투기를 격추하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그때 잘 날고 있던 미국-23 전투기 고도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급기야 연료가 바닥나면서 비행 방향까지 바뀌었죠. 북해로 방향 쓴 것을 확인한 미공군은 바다에 추락할 것으로 예측했고 그대로 공군기지로 복귀합니다. 하지만 폴란드에서 무려 800km를 멈추지 않고 날아온 미국-23 전투기는 연료 고갈로 바다까지 가지 못한 채 벨기에 코르트레이크 시골 마을로 추락하는데요. 하필이면 한 농가에 추락해 당시 혼자 낮잠을 자고 있던 18살 소년이 소련의 무인 전투기에 휩쓸려 안타깝게 사망하고 맙니다. 평화 군축을 논의하기 위해 프랑스를 방문하고 있던 고르바초프 당시 당 서기장은 난감한 상황에 빠지고 마는데요. 벨기에 정부는 미국-23 전투기가 1시간 이상 고기의 비행을 하는데도 소련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죠. 결국 사고기 조종사였던 니콜라이 대령은 고인과 가족에게 애도를 표시했고 벨기에 68만 5천 달러, 하나로 약 4억 6천만 원, 요즘 물가로 계산하면 약 8억 원이 넘는 돈을 배상하며 이 사건은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무려 30여 년 전에 발생한 최초의 무인 전투기 추락 사건이자 살벌한 냉전 시기 서유럽을 공격한 최초의 소련제 전투기로 기록됐다고 합니다. 결국 그 파일럿이 이렇게 탈출한 다음에 그 비행기가 멀쩡해져가 계속 그 날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옆에서 봤을 때 정말 무슨 뭐 유령선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아닌데 문제가 있어서 탈출했는데 그 기체값이 얼마인데 근데 다시 정상화되는 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근데 뭐 잘 경험으로 아시겠지만 기계란 거는요. 네.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고 그죠. 기사님만 오면 돌아가요. 네. 이게, 그런 건가 이거 진짜? 언제 고장 날지 그러니까요.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게 기계라서 네. 뭐 그런 일이 이제 미그 23에서 벌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미국과 호주에서 드론 익명 개발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제 다른 나라들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난달에 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원장이 대만을 방문하는 바람에 매우 흥분했던 군사훈련에 나서고 흥분했던 네.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중국 물론이죠. 입장에서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중국에서 이제 사실 미국 발키리를 본격 분석을 하면서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중국의 국방과기대학의 한 연구팀이 발키리 대응 방법을 담은 연구 논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발키리가 기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을 하고 대공포나 미사일이나 뭐 전투기, 무인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파괴할 수 있다라고 논문에서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기 펄스 무기로 발키리하고 유인 항공기의 교신을 끊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고 발키리 대응을 위해서 중국에서는 지금 저주파 레이더 기지를 여러 개 만들고 또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는 퀀텀 레이더, 양자 레이더죠. 이런 신기술을 좀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얘기에 따르면은 그 중국이 음속의 5배 이상의 속도를 내는 무인기를 지금 개발 중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발키리는 뭐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다들 이제 아음속이나 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예. 마하 5면은 사실은 엄청난 거죠. 극초음속 무인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이쯤 하면 중국 얘기가 나왔으면 이제 다른 나라 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서잖아요, 저희 거의 뭐. 그렇죠. 예, 뭐 이제 당연히 러시아가 빠질 수가 없죠. 네. 러시아가 개발 중인 5세대 스텔스기가 이제 수-57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이제 대표적인데 이거하고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합동 비행을 하는 그런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바로 지금 이 보시는 이 영상인데요. 이게 이제 스텔스 무인 전투기고요. 이게 이제 영어로는 헌터, 러시아로는 아우트니크라고 불리는 그런 무인 전투기인데 소위사에서 개발했고요.
이게 지금 수호이 57하고 같이 합동 비행을 하는 네. 이제 그런 모습인데 이 무인기 보면 굉장히 큽니다. 이 수호 57 작은 비행기가 아닌데 이 S-70은 이제 고도 1.6km에서 30여 분간 이제 자동 조정 모드로 이제 비행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S-70은 수호이 57의 레이더 탐지 거리를 늘려주고 그러니까 앞에 가서 이제 비행하면서 그리고 은밀히 이제 이게 스텔스 성능이 상당히 있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체 형태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면은 은밀한 진트를 통해서 이제 표적 정보를 알려주는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길이가 14m, 날개 폭이 20m고요. 무게도 20톤 정도 추정이 됩니다. 중하네요. 예. 네. 최고 비행 속도는 시속 1000km, 그다음에 최대 항속 거리는 6,000km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스텔스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장은 이제 내부 무장창에 이제 장착을 하게 되는데 두 개의 내부 무장창이 약 2톤의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자강화 표적화 장비라든지 정찰 장비, 통신기 등도 이제 갖췄기 때문에 이 사격 임무 외에 뭐 정찰, 그다음에 전자전 임무까지 이제 수행할 걸로 그렇게 보고요. 특히 러시아 쪽은 이게 소위 카탈로그 스펙이랑 실상이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어떻게 이제 우려해야 될 그 정도의 수준입니까? 이 그 무인기가요? 일단 뭐 그렇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보기에는 뭔가 좀 웅장하고 압도적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이 스텔스 기술이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앞쪽에 흡입구, 공기 흡기구하고 이제 배기 노즐 뒤에 굉장히 크게 붙어 있는데 이 형태가 외형이 지금 레이더 스텔스 기술에 그렇게 적합한 형태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진 않다라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개발하고 또 시험 비행은 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2020년 12월에 이제 모의 미사일 공중전 비행도 했고요. 그리고 2021년 1월에는 지상 표적에 500kg의 무유도 폭탄, 소위 말하는 그 멍텅구리 폭탄을 투하하는 실험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은 이 S-70을 예정보다 1년 앞당긴 2024년에 인도해 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뭐 추이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핵심은 그 세계 뭐 드론 윙맨 이거 잘 살펴봤는데 우리 KF-21의 이제 윙맨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KF-21을 안 개발했으면 사실은 앞으로 이런 이제 윙맨 같이 하는 유무인 복합 체계가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KF-21을 잘 개발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KF-21은 지금 절반의 스텔스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4.5세대 전투기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뭐 내부 무장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발전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 군에서는 이제 KF-21하고 같이 움직이는 일종의 한국판 윙맨 무인 전투기로 이제 가오리 X2를 개조한 개량한 이런 것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전형적인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수직골의 날개도 없고 완전한 델타의 형태죠. 전익기 형태. 근데 KF-21과 함께 움직이는 한국판 윙맨은 그 완전한 가오리 형태와는 다른.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본 발키리라든지 그다음에 호주의 로얄 윙맨 비슷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한국형 중거리 유도 폭탄도 장착을 해서 이제 지상 공격 임무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한국판 뭐 일종의 미니 스텔스 폭격기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엔진도 이거는 이제 국산 엔진을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5,500파운드급 엔진 터보팬 엔진을 모사가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스텔스 무인 전투기 또는 이제 윙맨에 쓰기 위해서 이제 개발하기 위한 그런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이거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좀 주목해 볼 게 극초음속 비행체용 고내열 전파 흡수 소재 개발 계획이 있는데요. 스텔스 성능을 갖추려면 이 스텔스 전투기도 마찬가지지만 단순히 뭐 성상, 도료, 페인트 이런 것뿐 아니고 엔진열을 적게 내는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적외선 탐지 장치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외부의 레이더 전파를 흡수해야 이게 반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복합 소재 개발이 또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 우리가 최대 마하 9 그러니까 시속으로 따지면 1만 1000km
이상의 속도를 내는 이제 그런 비행체에서 열이 이제 상당히 고열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열은 2,000도 이상 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스텔스 극초음속 비행체용 그 고내열 소재 개발한다.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건데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 우리가 이제 스텔스 무인기뿐은 아니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도 상당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KF-21과 세계 전투기를 지켜줄 차세대 호위무사 스텔스 무인 전투기 드론 육면을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발키리 같은 경우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F-22, F-35를 두 개를 이렇게 같이 가면서 발키리를 한 10개쯤 띄우는 거죠, 주변에다가. 10개를 띄우면은 그 발키리가 하나에 뭐 10개씩 소형 드론을 갖고 있다고 치면 얘네들이 나오면 100개가 나오잖아요. 그 통째로 움직이면서 작전을 수행하는 이런 웅장한 광경이 떠올랐으나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르르 다니면 오히려 레이더에도 탐지가 잘 되고 육안으로 걸려. 육안으로. 스텔스는 되는데 육안으로 걸려 그냥. 육안으로 보면 멋있긴 하잖아요. 예, 멋있긴 하죠.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전략적으로 좋은 건 아닌데 그냥 뭐 이런 상상이 되면서 그런 상황에서 아까 그 소형 드론을 또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투를 치르고 하는 광경은 또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들을 좀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또 이제 탐 크루즈 형님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거 보면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결국 조종사의 스킬이 아직까지 중요하다. 이제 그런 메시지가 또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이 유무인 복합체계 아닙니까? 무인 단독이 아닌 유무인 복합체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의 역량, 예를 들면 조종사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폰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폰게임은 국방TV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폰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발키리 진짜 신기한데요. 여기서 드론도 나오고 가격은 200, 300만 원. 그러니까요. 오버 아닙니까? 오버 아닙니까, 형님 이거? 200, 300만 불? 도저히 그 스펙이 나올까요?